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제가 저번 강의에서는 미국의 달러 패권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관계를 좀 설명을 했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미국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엄청난 폭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좀 반등을 했죠. 그리고 횡보하다가 오늘 또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상승을 좀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또 상승 관점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거는 비트코인은 글로벌 M2 통화량과 금 가격을 따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근데 그걸 차트적으로 그냥 예전에도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야, 이런 접근은 사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 글로벌 M2 통화량이 늘어나고 금 가격이 올라갈 때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보통 경제적으로 좀 위기가 좀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다른 국가들이 막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막 찍어내고요. 그렇게 이제 돈을 찍어냈는데 지금 경제가 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금으로 이제 수요가 좀 몰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위험 자산의 반등이 시작되고 하면 그 자금들은 다시 이제 위험 자산인 뭐 나스닥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원리거든요. 근데 이걸 예전에도 따라갔으니까 이번에도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상승할 거야, 이건 전문가가 할 소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산시장 가격이 어떻게 될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자, 저번 주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어요. 연설이 있었는데 내용들은 쭉 많았지만 지금 뉴스에서는 좀 매파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관심이 엄청 많아서 연설 막 집중해서 보고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뉴스에 나온 대로 파월이 금리 인상 또 안 할 수도 있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이걸 되게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힌트를 좀 찾았습니다. 자, 뭐냐? 지금 사람들이 들은 건 뭐냐면, 관세 문제로 인해서 연준이 지금 예상하고 있던 뭐 물가와 고용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목표 달성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물가가 상승하고 고용이 악화되면 연준은 두 가지의 과제에 대해서 균형 있게 대응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연준이 직접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연준이 나설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때문에 물가도 상승하고 고용도 안 좋아질 거다. 근데 지금 당장 연준이 개입하기에는 트럼프가 너무 막 왔다 갔다 해서 지금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금리 인하도 너무 기대하지 마라, 우리 신중하게 갈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근데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크게 하락 없이 잘 버텨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은행 규제 완화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버티고 있다. 요 내용까지가 이제 시장에 막 풀려있는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숨은 연준의 의도는 이겁니다. 자,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은행의 지급 준비금은 여전히 풍부한 상태고, 최근에 양적 긴축의 속도를 조절한 이유는 재무부에 돈이 없었고 국가 부채 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조치다. 지금 은행의 준비금은 아직도 많다. 그리고 우리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지급 준비금 수준에 점차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급 준비금을 줄이더라도 금융 시스템 전반에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확보할 거다. 그리고 팬데믹 당시에 우리가 취한 통화정책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준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설명을 좀 하자면요. 지금 나스닥이 하락하고 뭔가 물가가 상승하고 고용이 둔화되고 그렇다고 해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금융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연준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개입을 할 때 연준은 왜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는 건지 설명도 명확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준은 금융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에 마이클 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이클 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은행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대형 은행의 자본 규제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고도화하고 바젤3 적극 추진하고 금융산업의 레버리지를 철저히 통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이클 바가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차기 금융감독 부의장으로 지명된 사람은 미셸 보우먼이에요. 근데 이 미셸 보우먼은 매중에 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긴축 기조를 지속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물가 안정이 우선이고 금리 인하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엄청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잖아요. 근데 미셸 보우먼이 계속 금리 인하 반대하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미셸 보우먼이 매중에 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양적 완화나 뭔가 금리 인하를 반대한 거고요. 이 사람이 꺼낸 경기 부양책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거였어요. 중소형 은행의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단순화해야 되고 SLR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준의 포커스가 금리 인하였지만 지금은 민간 금융을 이용한 금융기관 은행을 이용한 유동성 공급을 트럼프도 연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에 부합하는 사람이 미셸 보우먼이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4월 17일 날 요거 아마 연준이 발표를 했을 거예요. 뭘 발표했냐? 지금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대형 은행들이 연준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며칠 전에 4월 17일 날 연준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매년 진행되긴 하지만 2년 평균값을 적용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본 버퍼 요건 적용을 10월 1일이었는데 9월 말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11월 1일로 연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때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뭐냐면 진짜 극단적인 위기 상황을 조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 은행들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이 만약에 이런 극단적 위험 상황에서 뭔가 좀 잘 못 버틴다, 그러면 니들 비상금 많이 비축해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비축해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9월 말까지, 6월 중순에서 말쯤에 테스트가 종료가 되고요. 3개월 안에 니들 이거 보유하고 있어, 비상금 보유하고 있어, 알겠지? 이랬다고 하면 이제는 1년 만에 하는 게 아니고요. 테스트는 1년 만에 하지만 1년 만에 진행을 하지만 2년 동안의 테스트 내역을 평균값을 내서 이걸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뭔가 좀 더 유기적으로 자본을 굴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것도 원래는 3개월 만에 비상금 이만큼 축적해였는데 이걸 6개월이라는 기간을 또 연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미국의 회계 연도는 10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거든요. 근데 이걸 1월 달로 돌려준다는 건 이 회계 연도 안에서는 뭔가를 다 해결하고 4분기 실적 발표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본금을 충족하면 된다, 요런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해도 지금 은행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건 첫 번째 스텝이 나간 거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는 뭐 레버리지 뭐 좀 확대나 혹은 SLR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지금 은행 지급 준비금이 한 3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19년 9월 달에 레포 위기가 왔을 때 은행들의 준비 자금이 지급 준비금이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됐어요.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갑자기 시장 금리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은행끼리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몇 시간 막 이렇게 빌려주는 작은 금리가 폭등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준비금이 많이 없으니까, 여윳돈이 많이 없으니까 은행들이 다른 은행에다가 돈 빌려주고 이러길 꺼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연준이 생각했던 게 적정 지급 준비금은 2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3년에서 24년까지 FOMC 의사록을 보면 연준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지급 준비금은 2조 5천억에서 2조 8천억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금리가 불안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조 2천억 달러 있으니까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자, 연준이 지금 아직도 QT를 종료한 게 아니에요. 조금 남겨뒀습니다. 근데 이 연준이 QT를 종료하는 시점은 결정하는 핵심적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급 준비금이 하한선에 도달했을 때 지금 3조 2천억 있는데 2조 5천억에서 2조 8천억 정도 되면, 달러 정도 되면, 그때 되면 이제 QT를 종료하고 뭐 그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플러스 단기금리 시장의 금리 급등 조짐이 보일 때, 지금 뭔가 국채 가격이 막 하락하고 경제 위기 상황이 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지급 준비금이 많고 그래서 안정적이긴 한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서 긴장감이 좀 고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래포 잔고가 고갈됐을 때 요때도 QT를 종료하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에도 2조 5천억 달러에서 현 시점에는 지금 500억 달러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제 완전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핵심 조건에 점점 충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지급 준비금이 좀 여유있게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 영래포 잔고가 완전 다 바닥을 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QT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영래포 잔고가 많았기 때문이고요. 이제는 이게 다 소진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급 준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QT를 몇 달 더 지속한다고 하면 이 3조 2천억 달러의 지급 준비금이 급격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연준은 QT를 종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QT 종료한다고 국채 50억 달러 매달 뭐 파는 거, 소각하는 거 그거 종료된다고 뭔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연준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QT 종료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중립 상태를 유지했던 기간은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시행했어요. QE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양적 완화도 긴축도 하지 않는 중립 상태를 3년 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QT, 2019년부터 20년까지 QE, 그리고 2020년 또 QE 좀 더 크게 갔죠. 이제 코로나 있고 해서. 그리고 2022년부터 지금까지는 또 QT. 그러니까 계속해서 QT와 QE, 완화와 긴축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요, QE 없이는, 양적 완화 없이는 자산시장과 정부 재정을 버티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QT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열됐을 때 약간 이제 수축기라고 보시면 되고, QE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시작점이 돼버린 겁니다. 연준은 항상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QE와 QT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연준이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연준이 개입할 때는 QT 종료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QE 양적 완화를 같이 진행할 수도 있다. 이 양적 긴축과 양적 완화는 그냥 양적 완화는 연준이 직접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매달 몇백억 달러씩 미국 국채를 우리가 사주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예요. 국제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아시겠죠?
요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지금 2025년 3월에 중립금리를 3%까지 올렸어요. 연준이 생각하는 적정 중립금리가 3%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2023년, 2024년 이때 보면 2.5%, 뭐 2.6%, 2.8% 점점 올라가서 최근에는 중립금리를 3%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이제 2회 인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점도표상으로 찍었고요. 자, 금리를 3%까지 3% 이상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기준금리가 만약에 뭐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뭐 2회에서 3회 정도 인하돼서 한 3.5%라고 칩시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3.5%일 때는 계층별 체감금리는 완전히 달라져요. 뭐냐? 대기업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들은요,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회사채를 발행하고요, 대형은행들한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요. 그러면 이 회사채는 기준금리 대비 한 0.5%에서 1% 정도만 더 높게 줘도 이 회사채는 팔리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생각하는 체감금리는 4%에서 4.5% 정도가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3.5%일 때. 그러면 대형은행들은 돈 빌릴만 하죠. 4%대면. 자,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조금 낮기 때문에 자본을 조달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은행 대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대기업들보다는 신용등급이 좀 낮기 때문에 금리 스프레드가 좀 더 높습니다. 기준금리 플러스 2.5%에서 한 3.5% 정도를 주고 돈을 빌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한 6%에서 6.5%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자금 조달 방식이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스프레드가 좀 낮을 수는 있죠. 현재로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미국 이자가 한 6%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빌리려면 기준금리 플러스 한 3%에서 5% 정도 가야 된다. 그러면 아마도 한 6%에서 뭐 신용대출은 8%, 뭐 10%까지도 갈 수 있겠죠.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3%대로 유지하면 자금 조달 능력이 좋은 대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돈을 빌려 쓸 만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이나 개인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이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 정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와 소비가 계속해서 위축된 상태로 좀 가겠죠. 그러면 총 수요가 억제돼요. 왜냐면 금리 인하를 대폭적으로 해버린다고 하면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뭐 할 거 없이 다들 대출 내가지고 투자하고 소비하고 하겠지만 이제 기준금리가 3%대 이상 한 3.5% 정도 유지된다라고 하면 대기업들은 빌릴만 하지만 중소기업, 개인들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억제가 된다는 거예요. 총수요. 대기업들만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기술 집약적 대기업의 성장은 유지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까지 또 이해되셨죠? 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대기업 중심 자본주의 구조를 강화할 수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금리가 진짜 뭐 제로금리 정도 된다라고 치면 다들 아파트 살려고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수요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대기업들만 대출을 막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면 이 유동성이 좀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유동성을 빅테크 기업들이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금리는 고금리로 유지하고 만약에 연준이 QE를 진행하든 뭐 돈풀기를 진행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대기업들한테 이렇게 이 유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뭐 보조금 지급한다던가 세금 혜택을 준다던가 아니면 특정 산업을 선택적으로 금리 인하 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수요를 자극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가계와 기업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예요.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고요. 실물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력이 불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이 물가 상승도 억제하고 싶고 주가도 끌어올리고 싶고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연준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양적 완화 QE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직접적으로 국채나 주택저당증권 같은 걸 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개인들한테 자금이 흘러갈지 아니면 부동산으로 흘러갈지 뭐 대기업한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높여버리면 이 QE를 진행해서 돈을 풀더라도 그걸 이제 빅테크 기업 쪽으로 이제 신용이 좋은 대기업 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들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왜 이걸 지금 연준간 트럼프는 왜 이걸 빅테크 기업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만들고 싶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있죠. AI 엄청나게 이야기했고 암호화폐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24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는 AI는 미국의 미래 국가 안보이자 경제 주권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계속 강조를 했고요. 중국이 AI에서 미국을 앞선다면 그건 국가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AI를 패권을 위한 기술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AI 산업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전부터 계속해서 트럼프는 AI에 목숨 걸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AI 산업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엄청난 인프라와 자원 소모가 따라 붙습니다. AI의 핵심은 학습이거든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미국은 전 세계의 데이터를 많이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건립해야 되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고성능 칩을 또 끼워야 되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자, 트럼프의 AI 전략의 본질은 정부 단독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미국 빅테크 기업, 민간을 이용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구글이나 메타 같은 그런 기업들은 검색 기록이나 소셜 데이터, 위치 같은 것들,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모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기업 문서나 업무 생산성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고요. 아마존은 쇼핑 패턴이나 결제 이력, 소비자 행동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훈련 인프라나 파트너사로부터 수집된 최적화 데이터를 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 자체에서 뭔가 이런 걸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근데 이것들을 더 많이 수집하고 더 많이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런 산업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규제 완화하고 세금 혜택 주고 데이터 인프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자본을 끌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 주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금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서 금값도 엄청 상승을 했고요. 경기 침체다 미국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지금 다 힘든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타이밍에 만약에 뭔가 이런 관세 정책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연준도 돈 풀기가 시작되고 근데 그런 자금들도 다 이제 AI나 빅테크 쪽으로 쏠리고 그리고 금융기관의 규제도 좀 풀려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이 성장을 할 거고, 그러면 시장에 있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제 나스닥이 엄청 상승을 하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또 한 번 엄청난 상승을 해주니까 투자가 몰릴 거고, 그러면 그 자금들을 활용해서, 그 막대한 자금들을 이용해서 미국은 AI 산업을 더욱더 확대시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은 한 번 더 이제 빅테크 기업의 버블이 필요한 겁니다. 막대한 자금들이 몰려 들어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버블이 형성되더라도, 그렇게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든 뭐 회사 확장을 하든 뭔가 막 하겠죠.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은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